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이명박 후보께서는 경제를 지금 외치고 있다. 경제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승부하고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런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선거, 이 투표 결과에 실려 있는 유권자 표심을 당선자 대통령께서 잘 못 읽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가령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라고 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몰래를 상대편 후보들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투표 선거 당일날 투표장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광경을 보면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이 있습니다. 남부 여제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나가서 2번 후보한테 찍어라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는 많은 가정에서는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네들을 여러 달을 거쳐서 교육을 시켜서 2번입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투표장에 나가서 1번한테 투표를 시킨 가정을 내가 많이 봤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 선거 결과인데 그분들이 왜 투표장에 나가서 그렇게 절박할 심경으로 530만 표의 표창을 만들었느냐? 나는 경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두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들어서 평양에 갖다 준다. 이거 한 번 더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없어진다. 라는 아주 절박한 생각들을 공유하게 된 나머지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를 좌우한 키워드는 내가 보기엔 세 가지다. 하나는 잃어버린 10년이고, 하나는 좌파 퇴출이고, 하나는 정권 교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보통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선거 혁명이다 말이죠. 유권자들이 말하는 것은 혁명이고, 이 혁명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 10년을 뒤집어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라 하는 주문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다. 그건 경제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나는 경제는 문외한이지만 내가 보기 이렇다. 경제는 경제를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셔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경제 일변도로 경제 제일주의를 나가가지고는 대통령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 그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지금 세계는 세계 경제 시대가 돼서 어느 단위 국가의 경제가 혼자서 살고 죽고 할 수가 없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잘 순풍을 타고 적응을 잘하는 재미를 볼 것이고, 세계 경제가 망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해낼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그렇다. 둘째로는 지금 경제 주체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서 한 경제 주체를 만족시키면 다른 경제 주체는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경제 주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비방은 내가 보기엔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이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건데 그런 조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원스럽게 흙이 배으로 변하는 내가 보기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부 아래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결단이 나느냐, 그것도 난 의문이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보기엔 일어난 경제 변화라는 건 이런 것이다. 과거 우리가 우파 정권 시대에는 우리 경제 정책이 양의 경제를 추구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외형을 추구하고 그것은 그동안의 내면적인 지뢰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던 것 같다. 바로 그 지뢰 경제를 문제 삼고 나온 게 좌파 정부 아니냐. 좌파 정부는 과거의 양의 경제가 잘못됐으니까 양의 경제를 시정을 해서 지뢰 경제 쪽으로 이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등장해서 두 차례 이 정권을 이어왔는데 지금 10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좌파 정부가 실제로는 우파 정부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
양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질의 경제는 더 악화시켜놨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양보다는 내용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격차가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국민 갈등을 심화시켜 놓은 데서는 또 거기다가 이제 주택 이 정책이라든가 주택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이 내용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 위화감이 더 증폭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데서 오는 말하자면 그 경제 어려움이지, 양의 경제로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10년 전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경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 국정을 과제를 설정하다 보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번 표심에 담겨진 국민 정서를 대통령께서 읽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국가 정체성 문제다. 이 국가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현대사 과정이 지금 완전히 이게 그 훼손, 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조치를 함으로 해서 그동안 이 1150만 표의 표로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려운 줄, 이것을 긁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나머지 일은 아까 안병기 이사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 일을 대통령께서 해야만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인적 불가능을 해야 된다.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정광모 여기 계시지만은 1950년대부터 김대중 씨가 아주 프로할 때부터 가까이 알던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김대중 씨는 사실은 좌파면서 우리나라 그런 말이 절거든지 모르지만은 구정치인입니다. 구정치인들하고 각축을 하면서 그 정치적 이 생애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 좌파적인 어떤 이론과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만은 굉장히 구정치인적인 그런 노회성이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씨는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씨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위 그 접근이 이루어진 계기가 1980년대 초에 소위 비림 사건인가 해가지고 이 386 운동꼬라지들이 그 산업 현장으로 막 뛰어갈 때 부산에 간 그 386 세대, 이제 거기하자면은 이모, 안모, 무슨 연모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 이데올로기의 대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381과 똑같이 북한이 제공하는 이론과 북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일종의 인용 무장을 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은 이제 좌익 혁명가들이 얘기하는 활동가적인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행태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노무현 씨가 하고 김대중 씨하고 이 2007년 대선에 이렇게 대처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김대중 씨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이 선거에서 이기기란 신념을 보이는 반면, 노무현 씨는 이미 임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정권 재창출을 틀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포석이 뭡니까? 제도와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각 이 관절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이 좌파적인 이제 이 사람을 깔아놔가지고 결국 대선에서 져가지고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엄청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한나라당에서는 도와줬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그 과거사 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그러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도와준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조력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었어요.